네, 안녕하세요. 삶의 질 측정이 이제 10년을 넘어서면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앞으로 좀 더 필요한 일, 해야 될 일들이 뭔지 좀 살펴보는 뭐 그런 계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목차는 대체로 배경, 뭐 성과, 과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할까 싶고요. 삶의 질 측정의 배경이라고 했을 때 이 배경이라는 말은 제 생각에는 이걸 왜 할까라고 하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통계청 그리고 통계 조사나 측정을 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은 제가 보기에는 이 측정은 뭔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심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바꿔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희가 몸무게를 재고 그다음에 저희 혈압을 재고하는 것은 살을 빼려고 아니면 혈압을 낮추려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요. 그다음에 GDP를 재는 것은 GDP를 높이려는 것이고 당연히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라는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식, 삶의 질이 별로 안 좋다라는 생각은 언제부터 왜 생겼을까? 서구의 경우에는 이 오른편에 보시는 책들이 맨 위에 사일런스 스프링이라고 하는 책은 62년, The Limits to Growth는 72년, The Joyless Economy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티볼 지토스키라는 분의 책은 76년에 나왔습니다. 20세기 중반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전례 없는 고도 성장을 유럽에서 그리고 서구에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별로 만족하지를 못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한편에서는 기대가 그만큼 커진 것도 있고 사회가 다양해진 것에 비해서 GDP만으로 뭔가를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앞서서 캐리 엑스턴 께서 말씀해 주신 비욘드 GDP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통계에 가져온 변화는 지표 운동, 사회 지표를 만들어 보자. 경제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회 통계를 만들게 된 것 같고요. 저희 사회로 보자면은 저희는 20세기 말 90년대부터 고도 성장을 하다가 IMF 외환 위기를 겪었지만은 그것을 빨리 극복하고 또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 사회는 뭔가 질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회가 좀 더 치열해지고 좀 더 외롭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은 각자에게 떠맡겨지는 그런 변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0년 저희가 삶의 질을 측정하기 시작했던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자살률이 가장 피크에 이뤘던 것이 2010년 직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80년대까지는 국가 주도로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그 이후의 출산율은 정부는 오히려 낳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낳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졌고 놀랍게도 2010년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결국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의 질에 대한 전망조차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문제겠지요. 결국은 이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산율이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좀 일종의 경제학에서 프락시라고 얘기하는 통계에서 프락시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OECD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는 제가 말씀을 굳이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OECD에서 2009년도 스티글리츠 샌 피투스의 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던 무렵에 한국에서도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작업을 함께 진행해 왔다. 어떻게 보면은 동반해서 같이 진행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2011년에 분석 틀이 개발되고 나서 여러 준비 작업을 거쳐서 2014년도에 처음으로 지표가
시산 결과가 발표가 되고 매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하는 지표 검토위원회가 시작이 되고 15년의 삶의 질 측정 워크숍이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워크숍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발전을 해서 그 새로운 지표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안 맞거나 아니면은 생산이 중단된 지표들이 빠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현재는 11개 영역에 걸쳐서 한 70여 개 정도의 지표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국민 삶의 질 지표를 계속 다듬고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이렇게 업데이트해가는 작업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인구 집단별 삶의 질 측정의 시도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인구 집단이 어떤 인구 집단인가? 결국은 생애 주기별 인구 집단인 것 같습니다. 인구 집단이 저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저희가 압축적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한 생애 주기 안에서 여러 번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한 생애 주기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년기의 문제가 대표적이고 노령기의 문제가 대표적이겠죠. 근데 그것이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지금의 소위 이야기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지금의 MZ 세대는 서로 충돌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노동시장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또 의견과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생애 주기가 이행됐어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갈등적이거나 서로 충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뭔가 저희는 놓치는 것이 많겠다. 그래서 2018년 아동 청소년, 2019년 고령자, 23년도 청년 이렇게 프레임워크가 개발이 되고요. 작년도에는 생애 주기별 삶의 질 프레임워크 연구가 진행이 돼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일종의 상당히 복잡한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애 주기에 따라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들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것인데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한두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영유아 시기에는 사실은 본인이 돈을 벌고 본인이 소득 소비 자산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그것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 노동을 하게 되면 착취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금지돼 있죠, 법적으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영역들이 뭉뚱그려져 가지고 물질적 삶의 조건으로 가게 되고요. 노인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 여가와 시민 참여라는 게 별로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는 일도 여가 선용처럼 여가 활용처럼 여겨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삶의 반경이 좁았다가 넓어졌다 다시 좁아지는 과정을 저희는 생애 주기를 거치면서 겪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결국은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는 이유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생애 주기마다 관심과 또 중요한 어떤 그 영향 요인들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문제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집단별로 서로 다르게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관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입니다. 지역마다 관심이 다를 수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삶의 질의 수준만이 아니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이 오른편에 표해 보시는 것처럼 현재 2019년 이후로 모든 광역 단체마다 지역사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처럼 행복지수를 전체 통계청보다 먼저 만든 곳들도 있습니다. 광역만이 아니라 기초지자체에서도 사회조사가 이 왼편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2010년 이후로 굉장히 급증을 해가지고 결국은
모든은 아니지만 다수의 지자체마다 이 사회 조사를 통해 가지고 각 지역의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게 됐을까? 대체로는 개선된 쪽이 더 많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보면은 개선된 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GDP 증가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 미친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변함이 없는 지표의 다수들은 주관적인 지표, 약자나 불평등 관련된 지표, 뭐 예를 들면 노인, 유아 이런 쪽에 관련된 그리고 안전 관련된 지표들에서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은 이쪽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동안에 그 삶의 질에 대한 측정이 계속 개선되어 오고 다듬어지고 그다음에 더 촘촘하고 다양해져 왔지만은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될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국제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2011년에 이 작업이 처음 시작된 이후로 외국에서도 이런 유사한 지표들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있던 것이 바뀌면서 이것이 웰빙이라든지 소셜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이름을 달게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10년대 후반에 오면서 유럽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던 작업들이 OECD의 어떤 이니셔티브에 의해 가지고 비슷한 방향으로 이렇게 수렴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진행되는 것도 있고 독일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0년 이후 업데이트가 중단됐다거나 아니면 핀란드처럼 있던 것이 중단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최근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보면은 부탄이 가장 역시 앞섰고요.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도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이런 시도들이 저희와 비슷하게 계속 확대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해외 사례에서 제가 주목하는 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삶의 질 측정을 어떻게 정책과 연계하고 있느냐, 몇 가지 방식으로 정책과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삶의 질에 관련된 입법을 하는 것입니다. 법을 만든다는 것의 중요성은 지속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정부로 하여금 그것이 당신의 할 일이요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태리,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이렇게 하고 있고 담당 기구를 그것에 따라서 만든 경우들도 있고요. 예산 심의 및 책정에 이 삶의 질 측정이 연계가 된 것은 대표적인 예는 아마 뉴질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GDP의 몇 퍼센트를 뭐 아주 높지는 않은 퍼센트고요. 10%가 안 됩니다. 뭐 한 5% 안쪽 뭐 이렇게 되는지만은 그것을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쓰도록 하자. 그래서 일종의 타겟을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예산에 활용하도록 하죠. 예를 들자면 뭐 원주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 그런 시도를 하도록 한다든지요. 그런 시도가 처음에는 뉴질랜드나 몇 군데서 시작됐지만 이태리, 뉴질랜드,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네덜란드까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정책 평가와 정책의 전략적 조정과 성과 관리에도 이것이 활용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참고 자료로는 활용이 되고 있고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정책 대시보드로 활용한 적도 있지만은 그것이 정책으로 이렇게 바로 연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별로 찾아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의 일종의 그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시작은 늦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빠른 편이었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반해서 함께 병행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영역 구성이
역시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권고한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OECD가 상당히 조응하고 있다. 그리고 지표의 수는 조금 더 많은 편에 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정책 적 환류나 활용이 저조한 편에 속한다. 거기에서부터 한번 향후 앞으로 10년 동안에 어떤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나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많이 지적되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지표의 측정 결과와 국민 체감 수준이 괴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아마 언론 보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일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좁히려고 하는 노력을 아무리 해도 이것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문제로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같이 논의를 해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OECD가 2020년에 개편을 하면서 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시작했는데 격차와 결핍에 대한 측정이 좀 더 보완되는 것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개선보다는 정체 악화되고 있는 대부분들이 격차와 결핍과 관련된 그것이 수평적일 수도 있고 수직적일 수도 있다. 수평적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여성과 남성 아니면은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그런 것일 거고요. 수직적으로는 이제 불평등적인 차원이겠죠. 그 다음에 인구 집단이나 지역별 지표 체계가 계속 발전을 하지만은 그것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각자 따로 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계속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책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 저는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약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당연시 그런 게 당연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아직 좀 아쉬운 게 있죠.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책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제 말씀은 정책 반영이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매개 변수를 고려해보자.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질 지표를 정책 대시보드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를 뭐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 절대로 안 되죠. 공무원들 죽습니다. 지표 관리하다가. 근데 그러면 그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변수가 무엇일까? 정책의 일관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소위 responsiveness라고 하죠. 국민의 어떤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특정한 프로그램화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지표들을 만들고 그것을 한 단계로 매개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일종의 아웃컴이라고 하죠. 그 결과 지표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연구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도 이 측정이 정책과 연계되면서 삶의 질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가능성들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실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